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르미입니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착한 강대리. 강북 사는 유부남 프리랜서 블랙홀의 도팔민 안도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새끼들 하나씩 덧붙이고 있어. 벌써 2월입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구정 세고 왔어요. 다 세고 오죠 그러면. 안 세고 오는 사람 있어요? 별로 뭐 없었어. 이렇게 성의가 없어. 빨리 댓글 읽어야 돼. 저희는 여전히 놀고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광고 받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더불어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못하는 목소리 연기로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블랙홀 공식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지가 있는데요. 다음 녹음 때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광고 의뢰해주신 분들께서 이벤트 용도로 협찬을 해주셨는데 다음 방송 때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어쩐지 박스가 막 저번이랑 쌓여있더니 똑같아요. 저희가 시간을 정하고 네, 순차적으로 달리는 댓글 아, 그거 재밌어. 그러니까 녹음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참여 방법은 저번과 똑같고요. 자세한 방법은 2월 15일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공지, 저희가 순천 아틀리에 하우스를 광고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순천만에 꼭 놀러 가셔야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사연과 함께 블랙홀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 숙박권을 세 분께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2인 1실이니까 연인과 같이 연인과 또는 저는 친구분들이랑 자녀분들 재우시고 네. 그러셔도 이제 되죠. 꼭 가실 분만. 요거는 응모했으면 이벤트에 당첨을 못 시키는 게 안 가시는 분들이 당첨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블랙홀 공식 메일 네. 블랙홀 블랙홀 0809 gmail.com.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한고수님 댓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MD가 될 거야 님께서 우리가 녹음하고 왔는데 이 댓글이 딱 써 있었어. 아 그래요? 제 후기는 안 읽어 주셨네요. 저 친구 삭제된 건가요? 눈물 핑. 후기가 많아져서 선별해서 읽어 주시는 거죠? 라고 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에 더 충실하려고 저희가 이제 댓글 읽는 건 좋은데 본 내용 진입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 블로그 79님께서 디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정보를 주셨어. 한고수 씨가 설명을 이제 상세히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바로잡아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 님께서 무서운 영화도 막 못 보시고 하여튼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데 우리 거는 듣는다고. 듣는다고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듣는다고요? 블랙홀이 좀 디테일하게 막 가끔 설명할 때 있잖아 막. 그래서 무서운 부분은 약간 좀 못 들으신데 근데도 계속 듣게 되신다고 해주셨고 그다음에 하이 민호님께서 황고수라고 해주셨어. 은근히 황고수라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때도 황고수는 여직 황고수로 하라 죄송해요 그러셨잖아. 그래서 심쿵하셨대. 메르미 언니 소외감 느꼈다고 그랬을 때 누구야 누가 그랬어 이렇게 내가 편들어 주시는 거 보고 표정을 보시면 심쿵이 아닐 텐데. 앞으로도 좋은 방송 해달라고 하셨고 담비73님 오톱시 오브 제인 도란 영화 들어봤어? 나도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네. 같이 보자고. 네네. 그래서 요거 추천해 주셨고 그 마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달라 그러셨어. 마녀 괜찮지? 네. 좋죠. 마녀에 대해서 한번 전 해보자. 관심 많아요. 네, 좋은 소스 감사합니다. 하렌님께서도 언프렌디드 너무 잘 들었다고. 그 듣기는 한참 전에 다 들으셨는데 후기 쓸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쓰신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디웹 설명할 때 그 약간 뭐 잠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했었잖아. 네. 그래서 너무 흥미로우셨다고. 역시 자기 칭찬하는 거는 다 워낙에 또 기억해요. 잘하시니까. 노피양님께서 블랙홀 진짜 잘 듣고 있어요.
미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어, 그치? 아까 미술학도님도 그렇고. 그 미대 준비하느라 수능이 끝나는데도 2달 동안 이거 블랙홀 들으면서 학원에서 매일 그림만 그리셨대. 다 외울 기세로. 근데 여기 맴이 따숩다 따서 이거 보니까 진짜 다 들으신 거야. 그 다음에 박건우입니다. 박건우입니다지. 그러니까 뭐 하는 팟캐스트인지 해가지고 궁금해서 들었었는데 하나하나 듣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블랙홀 옆에 업데이트 표시 뜨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아뜰리에 하우스님께서 또 후원을 좀 해주셨고, 이렇게 후원 들어올 때마다 나 이거 뭐라고 댓글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막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죠. 감사하다는 말밖에. 우리가 뭐라고? 그다음에 아이디가 만원님이시야. 만원님이신데 7,000원님이셔요. 예전엔 자객남이셨고. 그렇죠. 그래서 또 후원도 좀 많이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고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귀성길 빙판도로 꼭 조심하세요 했는데 뭐 아무도 댓글 안 달더라고요. 역시. 근데 달리지 마세요. 암도파리 그 위에다가 나랑 똑같이 청취자 맞아요. 여러분 설날 잘 보내세요 했는데 시르바르님이랑 피아옹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현상이야. 예. 그 다음에 건딩구님께서 팟빵 하길래 단팥빵인가 하는 아재 개그를 떠올리며 내 인연에 검색하니 이런 곳이 있네요. 잘 들을게요 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이게 다 뭐라고님께서 열흘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언제였더라 하면서 무한반복 충치 중입니다. 저희는 열흘이 진짜 너무- 쏜살같이 너무 하고 있어요. 진짜 잘. 그 다음에 헷갈려. 또로링님께서 최 사장님 모시고 방송 안 되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최 안될것 사장님이 같습니다. 누구야?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3단 옆차기님께서 매회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은근 기다려지네요 하면서 판도라 이것도 한번 해달라고 해주셨고, 판도라 요청이 많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만 루저다님께서 우리 10일, 20일, 30일 업데이트 단위잖아. 네네. 그거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주 단위로 해달라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저희가 각자 또 너무 멀리 살고 네. 그 다음에 악마를 보았다 요거 주제로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좋은 소스인 것 같아요. 베둘레햄님께서 항상 올라오기 학대고수하며 학수고대하며 학대 고수는 거예요. 한국수가 아니랄까봐. 스테리 고수, 학대 고수. 중간에 설이 끼어서 그런지 이번엔 금방 찾아온 것 같아요. 학대고 그런 의미로 설날 만세하면서 이제 환생 관련해서 환생도 좋지 하면은. 네, 좋죠. 그다음에 사카이 이즈미님 안도팔님 노래 부르시는 거에 여러 번 뿜었네요. 깜빡이도 웃기네. 안 끼고 들어오시니까. 그다음에 메르민님 목소리 너무 귀엽다고. 아이고. 전 다봅니다. 이거 할 때 되게 재밌으셨대.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한고수님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번 편도 흥미로웠어요. 그다음에 후후 브로님께서 그 미국에서 너무 단조롭던 차에 이런 팟캐스트를 알게 돼서 너무 황홀하기까지 하시다고. 극찬이다 극찬.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티격태격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방송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이 댓글 남기시려고 한국에 있는 동생분한테 이제 계정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댓글 다신 거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번거롭거든. 네네. 가입하고 막 그러는 게. 그다음에 미술학도님께서 한고수님 미니 코너 참 좋았어요. 세상에 진짜 이상한 애호증이 많네요. 그 우리 필리아, 네크로필리아 이런 거. 무당벌레가 그러면서 재밌어요. 맞아. 네. 무당벌레. 네크로필리아에 대해서 그 카타콤 거기 알지? 흑사병 걸려가지고 해골들 막 그걸로 동굴 만들어놨잖아. 네. 그 원래- 얘기 해주셨고. 그다음에 막시무스 80님께서 미스터리한 이슈를 깊고 전문적으로 파주셔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블랙홀 화이팅! 화이팅!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전히 진심이 담긴 댓글과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인사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 내용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광기 어린 파괴가 전체주의의 이름으로 일어났든 자유나 민주주의와 같은 신성한 이름으로 일어났든 주군이나 고아, 노숙자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블랙홀 제18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고지전입니다. 네. 아 너무 무거워졌어? 너무 깜짝이야. 네, 갑자기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아 네. 그런가? 네. 아,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조금 무거워졌었어. 무거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저는 의외로 영화 되게 재밌었어요. 전쟁 영화라 그래서 이제 영웅 나오고 전우회 나오고 뭐 그러다가 뭐 애국, 감동, 뭐 눈물 질질 뭐 이런 거 나오겠지라고 해서 봤는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네. 네. 그러니까 좀 단순한 명절 특선 영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니죠. 물론 그런 코드들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좀 리얼한 무게감 있는 영화였습니다. 명절 특선 영화로 봤어? 아니 그런 약간 영화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 태극기 날리며 뭐 내가 이런 이거 거죠. 하자 그랬잖아. 네. 나는 명절 특선 영화를 하고 있길래 보다가 어,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하자 그런 거거든. 진짜요? 그래요? EBS에서 했었어 명절날. 영화 고지전 2011년 7월 20일 날 개봉을 했고요. 감독은 장훈, 주연은 신하균 씨, 고수 씨, 이재훈 씨. 되게 친해 보인다. 네, 좀 친하죠. 맨날 봤네. 이재훈 씨의 앳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이 영화 찍고 나서 상을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고수는 고수다. 음, 그렇게 해도 잘생겼잖아요. 아, 맞아. 너무 잘생겼어요. 솔직히 연기가 잘 눈에 안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재훈 씨 뒤태도 좀 감상하고 그 외에도 굵직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조진웅, 유승용, 유승수, 고창석, 김옥빈 씨 다 이름만 들어도 다 진짜 막 굵직굵직한 연기자들만 네, 나왔어. 네. 신스틸러들. 네, 라인업이 좀 화려하죠. 러닝타임은 133분이고요. 꽤 길더라고요. 네, 등급은 15세 관람가입니다. 네, 줄거리 좀 말씀드리면 고지전은 6.25 전쟁이 휴전 협상이 시작되는 1951년부터 휴전이 되는 1953년 7월 27일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위 강은표는 네, 신하균 씨죠. 질질 끌게 되잖아요. 휴전 협상이. 네, 맞아요. 획일적인 빨갱이 논쟁에 염증을 느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빨갱이가 아니라는 발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발언을 빌미로 자천이 됩니다. 네, 자천지가 최전방 애로꼬지로 발령이 나게 되죠. 좌천이지만 강은표 중위는 내부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애로꼬지의 악어중대에서 강은표 중위는 이제 2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김수혁 중위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고수. 고수 씨를 만나게 되는데 2년 만에 일반 사병에서 중위가 됐어. 찐따였는데 맞아. 되게 네.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네, 인물이 조금 변하지. 만남의 기쁨도 잠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는 에로꼬지의 치열한 전투를 겪게 됩니다. 어제 누군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생과사의 전쟁터에서 분위기가 묘해. 악어중대가 약간 또 군기 바짝 잡히고 막 그런 걸 상상했는데 분위기가 좀 묘하죠. 막 아이들도 있고 소리 없이 목숨을 빼앗는 저격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잔인하고 지리멸렬한 전투 속에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신하균 씨가 거기 딱 처음에 도착했을 때 있잖아. 그 느낌이 그거야. 자기는 이론만 알고 갔던 건데 필드에 가보니까 그 완전 묘한 분위기잖아. 그 그렇죠. 막 경례도 안 하고 막 그렇죠. 뭐, 너무 자유롭죠. 되게 자유롭고 그런 게 나는 좀 많이 와닿았어. 네가 전쟁을 알아? 딱 이 느낌이야. 신하균 보고는 맞아요, 눈빛이. 맞아요. 영화 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 네. 재밌었지. 네. 저는 보면서 생각보다 6.25 사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쟁이 왜 터졌는지는 달달달달 외우니까 기억이 나는데 맞아. 이게 3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던 것도 이제 공부 다시 알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자세하게는 모를 거야. 그냥 지금 6.25가 터졌다까지만 기억을 하고 저희 있어요. 세대도 사실은 뭐 자세히는 안 자세히 하고 몰라. 응. 네. 3년이었던 것도 뭐 3년 2개월. 이게 벌써 60년이 넘었잖아요. 네, 거의 지금 세대는 진짜 그냥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렇게만 알 거야. 맞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영화 보고 좀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오늘은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무 빨랐다 이번에. 너무 빨랐나요? 코너 속의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안 덮어 간다
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 들어봐요. 여자는 모르지. 준비했습니다. 아 여군은 알고. 네, 그렇죠. 군대 안 가신 분은 모르죠. 어. 네, 군가 중에 하나였고요. 네. 처음 들어본다고. 군가 부를 때 우리 다른 거 노래 배울 때는 음악 시간에 즐겁게 뭐 활기차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군가는 뭐라고 써 있지 막? 비장하게? 비장하게. 네, 뭐 그렇게 뭐 돼 이렇게 있어요. 써 있어. 네. 저 근데 그거 알아요. 그 고무줄 할 때 아, 그 비슷한 네, 노래 네. 부르죠. 12시가 저는- 되면 아니야. 저는 뭐 시체 맞아. 그거 알아? 앞으로 그거 해요. 앞으로 낙동강아 자리 거라 이거 맞죠? 맞아. 오. 낙동강조트. 맞아. 아, 그게 진짜. 그 6.25 전쟁 예, 그거예요. 예, 그 네, 생각이 잔재예요, 났어요. 6.25 전쟁 네, 제가 알아왔습니다. 네. 잘 알아와. 우선 이제 6.25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그 원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네, 네. 대부분이야. 보통 이제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선 이제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광복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전쟁으로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2차 대전 네, 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억지로 이제 풀려났지.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러다 반 보니까 나눠가지고? 네,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은 소련이 맡고 남한 지역은 미국이 맡게 됐고. 그렇지. 네, 그건 외적 원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일성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도 미국에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약간 전투력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물자는 지원받지 못했어요. 미국이 이제 그런 걸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렵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전쟁이 막 끝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해줄 정도의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지원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렇기도 했고 북한의 이제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맞아. 왜냐면 사회자본 투자도 유리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잘 살았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분명한 원인은 남한과 이제 북한이 지향하는 지향성 자체가 좀 달랐어요. 어떤 거였냐면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친일 세력을 처벌을 하고, 그렇지. 네, 그 구심점으로 정치 체계가 이제 완벽해졌거든요. 김일성 이제 1인 체제로. 근데 남한은 친일 세력을 그대로 중용을 했어요. 맞아. 네, 배척하지 않고. 왜냐면 친일 세력들 중에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 기반 시스템이 거의 마련되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중용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드는데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또 아직까지 그들이 또 반공을 외치는 이유가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그 친일 세력들이 아직까지 잘 살고 있고요. 짜증나 그거 네. 보면. 그리고 외적인 원인의 최고의 주체는 일본 때문입니다. 거기가 시작인 거죠. 걔네들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일본은 우리 6.25 전쟁 때 물자를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돈을 벌었죠. 그리고 경쟁 성장에 이제 기틀을 마련까지도 했어요. 우리나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나서. 그리고 기반 시스템이, 사회 기반 시스템이 다 무너졌을 때 일본이 들어와서 막 지어준 건물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나쁜 놈들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미국은 남한에, 소련은 북한에 들어가서 신탁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은 이제 공산국가를 늘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른 해외 전쟁에 이제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걸 맺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끝까지 정식적으로 조약을 맺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터져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북한이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치. 네. 그게 에치슨 방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알류산 열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라인인데요. 그러니까 그 방위선이 일단 한국이 제외됐어요. 맞아요. 네, 예.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어. 그 라인이 그 구소련에 대한 방어 계획을 세운 거였는데 이게 한국이 제어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대만이랑.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김일성한테 용기를 줬지. 네, 김일성한테 용기를 줬죠. 그래서 쳐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이제 빌미를 마련해 준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은 북한이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 네. 심지어 그런 자료가 이제 SL17 이제 기밀 해제된 문서죠. 여기에 보면 북한의 남침 동향에 대해서 6.25 전쟁 몇 개월 전부터 경고가 있었대요. 근데 극동사령관이 당시 누구냐면 혹시 네 병덕 씨? 아니야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메가더 장군이 되게 이제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반면에 이 사람이 되게 독선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국을 네. 파병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 막 일본에서 저거 막 기생 끼고 놀고 그랬대.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과 다른 방향의 정보를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비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6.25 전쟁을 제 날짜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6.25가 언제 일어났죠? 6.25 날. 맞죠. 6.25 날 맞아요. 6.25 왜 6.25 6월 25일 날 침공을 했을까요? 일요일 그때 저거였어. 다 휴가 갔어. 농번기. 아니에요. 김일성이 이제 6월 25일로 진격을 이제 그 한국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생각했던 원인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장말철이고 이제 군대 진군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땅이 이제 질퍽질퍽해서.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초여름 날씨잖아요. 그럼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기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가을이 좋죠. 근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날 이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날에 통일 선언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 네. 맞아. 맞네. 네. 8월 15일을 통일 선언을 하려고 이제 38선에서 이제 최종 목표인 부산까지 500km라고 가정하고 이제 소련군의 고문관이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10km씩 전진할 것을 가정하면 한 약 50일이 소요된대요. 야, 완전 계산적으로 했네. 네. 그래서 8월 15일에서 50일을 역산하면 딱 6월 25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날을 개전일로 택해서 북한군이 이제 선제 공격을 했던 거였죠. 네.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맞아. 네. 북한군이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서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기습 남침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왔다고 남침인 거예요. 그렇지. 이걸 남침 북침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북한에서 침입했다고 북침이라고 알고 진짜?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럴 남쪽으로 수도 있네. 네, 남쪽으로 이제 침략을 해서 남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누구 입장에서 얘기에 따라 틀린 거네 그러면은. 이제 공격한 사람 그렇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공격하는 거죠. 입장에서는 남침이고. 네, 네. 당시 육군본부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당직 장교가 그 유명한 누구 혹시 향수기? 아니요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김종필 중위입니다. 네, 그 사람이 당시 이제 JP. 네 육군본부에서 그 정보국 연락 장교였어요. 맞아. 그 사람 최고 먼저 알았어요. 육군본부에서.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연락들을 돌렸대요. 당시 이제 총참모장이었던 최병덕 총장. 병덕씨 나왔네. 네. 그분이 그날 새벽 2시까지 클럽에서 놀다가 급보를 받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네. 그냥 통상적인 국지전인 줄 알고 그냥 잤다고 하네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군의 비상이 걸린 거는 급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였다고 합니다. 음. 더 이제 열받는 거는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 씨가 있었는데 맞아. 장군이라고 하기도 싫네요. 뭐라고 했냐면 신사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놓고 전화 코드를 뽑아놓은 채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0시 30분에 이르러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랑 비슷하네요. 6.25 전쟁에 엑스맨이 3명 있거든. 네. 최병덕, 그다음 신성모, 네. 유재흥 네. 이렇게 3명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진짜인 줄 모르겠는데 경계루인가? 거기서 낚시하고 있었대요. 10시 30분에. 여튼 그렇네요. 당시 그 유명한 백선엽 장군. 일사단장. 네. 예, 동생분이 있었어요. 백인엽. 백인엽. 네, 대령이라고. 이분이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네, 이분이 연대장으로 있던 육군본부 직할 제17연대가 있는데 이게 황해도 웅진반도를 지키고 있었대요. 네, 거기서 이제 최초로 북한군을 맞이한 거죠. 전차가 10대로 적은 편이긴 했는데 방어하던 국군이 그 17연대 인원의 한 3배 정도에 달하는 그 북한군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항전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진격을 저지할 수 없게 돼서 이제 급히 이제 도망을 쳤다고 하네요. 근데 다행히 그 해군에서 급히 파견해준 상륙함과 소해정 그리고 민간 선박을 타고 해상으로 이동해서 남은 병력이 그렇게 큰 피해 입지 않고 무사히 철수를 했다고 하고요. 백인엽이? 네. 근데 그것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뭐 잘한 일이긴 한데 네. 그 백인엽 씨가 원래 알고 보면 되게 저거야. 악질. 그래요. 못된 짓 진짜 많이 하고 다니고.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이 17년대가 자주 나와요. 네. 이 17년대가 그 6.25 전쟁에서 거의 불사조 같은 네. 연대로 나와요. 일사단. 네. 이 17년도가 나중에 보면 6.25 전쟁에서 거의 진짜 그 가장 유명한 부대 정도로 아마 6.25 때? 네 이름이 날릴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에 반해서 이제 다른 군 상황은 거의 최악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비로 또 열세인데다가 이 시기가 농번기로 인해서 대규모 외박이나 외출을 나갔대요. 그래서 38선에 실제 배치된 병력이 실제 편제보다 훨씬 적었고요. 그 6사단이 춘천시에서 북한군 2군단을 3일간 저지한 걸 제외하고서는 전체 전선에서 거의 박살이 났대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군에서 그 반격이 성공하여 해주시로 진격하고 있다는 오보가 있었대요. 이게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보가 악용돼가지고 북한이 이거는 남한이 북침을 한 거다. 6.25 전쟁이 라고 이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보를 한 그러니까. 네. 그 심지어 1사단장이었던 그 백선엽 장군이 이 오보가 진짜인 줄 알고 전선을 맞추기 위해서 북진을 한 바람에 고립돼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대요. 네. 그나마 운상과 파주, 봉일천 방면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1사단을 가지고 전쟁으로 해가지고 권투하고 있었고요. 전방 4개 사단 중에 1사단, 6사단, 8사단 이 세 부대만? 네, 세 부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사단은 오히려 역공을 나가서 제 일부 시가지를 탈환하기까지 했대요. 네, 대단한 거예요, 1사단. 네. 6사단은 포병으로 이제 북한군 1개 군단을 초토화시키고 있었고, 그러니까 8사단은 이 8사단 있는 지형 자체가 되게 험난했대요. 그래서 올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 비교적 쉽게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6월 27일 새벽 1시에 비상국회를 연 신익희 의장이 신성무 국무총리 서리와 최병덕 총참모장에게 정황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엑스맨 2명한테. 네. 그랬더니 신성모는 수도를 인정하자. 그리고 최병덕은 수도를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눴대요. 끝까지 역할에 충실했네요. 그래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대요.
근데 결국 수도 사수로 이제 결의가 내려져서 이것을 전달하려고 이제 27일 새벽 4시에 신익희 의장과 조봉암 부의장 이 경무대로 갔는데 경무대가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미 이승만이 탈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죠. 되게 유명한 네. 자기는 도망가 있고 방송에는 잘하고 있다가 맞아. 있다 이렇게 맞아요.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도주하지 못했지. 네, 뒤에 아마 나올 피난을 건데. 못했어. 네. 당시 이제 최병덕 총참모장이 의정부와 동두천 일대에서 무리하게 반격을 해서 이제 방어선도 무너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아, 나 그 아저씨 진짜. 그 아저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만 내리면 즉각 반격 작전에 들어가서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라는 개소리를 했다는. 자신감만 아주. 네.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 속에 조진웅 씨가 맞아. 이제 어떤 작전 명령 내리잖아요. 근데 박격포였나? 그거 뺏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하루를 못 가는. 여튼 이승만은 정체를 숨긴 채 6월 27일 새벽 2시에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을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대전으로 갔다고 하고요. 같은 날 27일 저녁 7시에 대전 KBS 방송국 유병은 방송과장에게 그 대통령이 보낸 차를 타고 대통령이 머물고 있던 충남지사 관사로 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립니다. 이 방에서 절대 나가지 마라. 그리고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중계 방송기를 이 방으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내가 이 방에서 방송을 하면 서울로 올려 보내서 전국에 야. 중계해라. 그리고 스튜디오 하나 만든 거네 그냥. 네. 그러니까 누가 묻더라도 대전에서 방송한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전에 대통령의 연설이 있을 거라고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 방송이 90여 분 만에 9시에 이제 생방송으로 나갔는데요. 그 아까 메르미 씨가 이야기했던 동포 여러분 계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그치. 네. 똑같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가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세업에 종사하래. 하라 하면서 아, 방송을 했다고 하네요. 세월호랑 뭐가 달라? 똑같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계속.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이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서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에이. 프로포폴 맞고 있었겠지 뭐. 당시에 이제 그 방송이 난 이후에 28일 0시에 이제 서울 인근 미아리까지 북한군이 와서 전투를 벌였고요. 이 전투하는 소리를 들은 서울 시민들이 이제 도저히 이제 불안해서 못 견뎌서 이제 피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국군도 이제 전황이 계속 밀리니까 일단 후퇴해서 한강 이남이나 혹은 더 남쪽의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제 후퇴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근데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이 돼버렸죠. 이게 방송한 지 5시간 만에 함락이 되면서 한국군이 민간과 자신들의 후퇴로인 한강대교와 한강철교를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진짜 비극인 것 같아. 그거 그 아저씨가 한 짓이잖아. 최병덕. 음. 네. 당시에 세업에 종사하라. 전쟁을 피하려고 이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던 한 약 1000여 명? 기록을 보니까 600에서 700이라고 한 800여 명.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다리를 건너던 군인도 있었습니다. 발이 묶이게 되었죠. 그 다리 건넌 게 이시영 부통령이 다리 건넌 지 한 5분도 안 됐었어. 그리고 폭파됐어. 이게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일이 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냐면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높은 사람이 지시를 내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리 폭파의 책임을 맡았던 당시 공병감이었던 최창식 대령 한 명만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아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네, 6.25 전쟁 와중에 진짜 개죽음이었죠. 그래서 북한군이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북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전략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한강 다리가 끊겨버리니까
탱크를 끌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강이 좀 깊잖아요. 아우, 네. 엄청 큰 강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넓고 큰 강이 거의 없대요. 몇 개 안 된대잖아. 네. 근데 그게 말이 좀 많은 게 다리 폭파시킨 게 어떻게 보면 잘한 짓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잘못한 짓이고 그게 말이 많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맞는 일인데 그렇지.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수도의 다리를 다 끊어서 사상자가 많아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그건 있다. 너무하다. 라는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애초에 다리를 네. 못 건너게 하고 끊어야지.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끊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튼 이게 이제 북한군이 한강 도하가 늦어진 중요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 전투의 패배를 책임지고 이제 북한군 제2 군단장이 해임당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얘기도 있어. 다리 폭파하기 전에 북한군이 건널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서울 함락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거기서 지들끼리 막 파티하고 그랬대. 아, 북한 그래요? 애들이. 네, 그 얘기 거기서 수도 처음 진격한 부대의 이름을 수도사단이라고 막 개명도 하고 막 지들끼리 놀고 먹고. 당시 국군이 이제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적을 저지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남지 않은 거는. 네, 그 이후에 진짜 상황이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국군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7사단, 수도사단 다 와해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편제를 유지한 게 춘천의 6사단, 현재 유지한 게 한 3개 사단 될 텐데. 강릉의 8사단, 그리고 대전으로 후퇴한 17년대, 1사단 17년대, 1사단, 6사단, 8사단. 그리고 영등포로 후퇴한 독립기갑연대 정도였다고 하네요. 저 네. 잘 몰라서 그런데 사단이랑 연대랑 그게 뭐 규모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연대가 한 3개, 4개 모이면 한 개의 사단이 되는 거야. 거기서 또 3개의 사단 내지는 4개의 사단이 모이면 군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군단 밑에 사단, 사단 밑에 연대, 연대 밑에 대대, 대대 밑에 중대, 그다음 소대, 분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6.25에서 유일하게 잘한 최병덕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여기서 나타나. 잘한 일도 있어? 네. 김홍일 소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이제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최병덕 장군이.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 작전권을 일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국 국민혁명군 소장으로 중일 전쟁에 참전한 이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살려서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와해된 사단을 수습해서 다시 온전한 사단으로 재건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강교 폭파로 인해서 서울에 잔존하는 부대들이 모두 뗏목으로 자력 도하해서 부대 편제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대요. 근데 개별로 도하하여 흩어져 버린 이 사람들을 수습하고 재편을 했어요. 당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일 백선엽 장군이 이 업적을 두고 이분이 없었으면 조국은 아마 적화 통일됐을 거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맡고 있던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1군단으로 재편돼서 국군 지원 작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1950년 7월 5일 이제 미국과 북한의 첫 교전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29일 한국을 방문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 지상군을 투입하자라고 요청을 했고요. 30일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투입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네, 다음 날인 7월 1일 날 부산에 미국의 스미스 부대를 이제 투입하라고 이제 했는데, 스미스 부대. 네, 이게 원래 부산으로 갈 게 아니었어요. 대전으로 갈 거였는데 그 6월 30일 날 수원에서 미국 정찰기가 이제 한국군을 북한군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북한군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1일 날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달별로 설명하느냐? 너? 네 3년을 설명할 거야? 아니요 이제 그 중요한 내용만. 그래서 이제
늦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7월 3일에 겨우 대전에 도착해서 4일날 오산에서 포병들과 합류해서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는데 졌어요. 쳤어. 네. 6시간 동안만 남진을 하는 걸 저지했을 뿐이고요. 그 150명의 전사자와 행방불명자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도망도 갔대. 네. 그리고 되게 얕잡아 본 게 있었대요. 그렇죠. 네, 얕잡아 봐서 허술하게 방비를 한 거지. 그리고 1950년 7월 20일 계속 이제 후퇴만 하는 거죠. 전쟁 중에 유엔군이 지원을 시작했는데도 아직 전세가 불리했어요. 심지어 이제 미국 제24 보병사단이 후속 투입됐는데 당시에 이제 지칼 52 포병 대대장 페리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전투마다 또 패배하게 되고요. 계속 밀려났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오산, 천안, 금강 여기까지 방어선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이제 24단장은 실종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로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더 내려와서 대전마저 북한에 내주게 됩니다. 이게 7월 20일 경입니다. 거의 한 달. 네. 1950년 7월 25일 거의 낙동강까지 치고 내려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네. 계획대로 지금 쭉쭉 되고 있는 거지. 금강전선과 이제 대전이 함락되고 나서 병력이 거의 없었어요. 호남 지방에 있던 병력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장악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대전에 있던 수도가 또 대구로 이동됐고 대구에 있던 게 또 부산으로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끝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135km, 동서 90km라는 한 줌도 안 되는 땅 최후의 결전장으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 미 제8군 사령관이 낙동강을 따라서 방어선을 설정하고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라는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요. 미8군 사령관이 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네. 이승만 대통령한테 망명하라 그랬대 미국에서. 이거 이제 안 된다고 이 전쟁. 망명하라 그랬는데 이승만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개소리 하냐고. 너넨 갈래면 가라고. 우린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네, 여기서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9월까지 대공세를 펼쳤는데 대구, 칠곡, 영천 등지를 두고 벌어진 다부동 전투와 외관 전투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선을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다부동 전투 유명하지.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망의 인천 상륙 작전 1950년 9월 15일입니다. 당시 이제 국제연합 유엔군 그 메가더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해서 6.25의 전세를 완전 뒤바꿔 놓은 사건이죠. 이 상륙 작전에는 육군, 아까 이야기했던 1사단 17년대와 이 새끼 일사는 되게 좋아하네. 왜냐면 제가 1사단 훈련소를 나왔거든요. 아, 그래. 이게 엄청 힘들었다고요. 표정이 그리고 걔네들도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아 진짜? 네. 근데 예비군 훈련도 1사단이 가장 확실해요. 네. 파주에 있잖아 파주. 네, 제가 여기 1사단 훈련소 나왔는데 얘네들이 교육할 때마다 이거 이야기해줬어요.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갔던 유일한 부대라고. 다 그래 부대마다 네, 어디. 그래서 잘한 것만 얘기해. 기억에 남아서 17년대와 해병대 1년대가 참여하게 됩니다. 국군 이 두 부대가 유일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조선인민군은 계속 남진을 하다가 유엔군 참전으로 낙동강에서 교착 사태를 맞게 되고 이 작전으로 한강을 건너 공격을 개시하게 됐고요. 국군이 20일 이제 주력 부대가 한강을 건너 26일 정오에는 당시 중앙청에 한국 해병대가 태극기를 개항함으로써 이 작전이 끝나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 네. 원래 이사단이 먼저 그 서울을 탈환했는데 네, 해병대에서 먼저 태극기를 개항했다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단 잠깐 딴짓할 때 잘 꽂았어. 달리기 빠른 애가 빨리 뛰어와. 그것만 사진 찍히면 돼. 태극기 꽂는. 그렇죠. 그리고
10월 26일 낮 2시 압록강까지 저희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첫 올라간 거죠. 그까지 이제 저희 땅을 이제 수복했어요. 그 사진 유명하잖아. 네, 압록강 맞아요. 물 네. 뜨고 있는 사진. 네. 군인이.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어요. 중간에 평양에서도 있었고 당시 평양이 거의 잿더미가 됐대요. 그리고 우리 군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11월에 이제 동부전선에 이제 미군도 압록강에 도착을 해서 둘이 합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아, 이제 개입하는구나. 중공군 26만 명 매복하고 있었어요. 징글징글하다. 영화에서 볼 때도 나오잖아요. 좀 무섭지 않았어요? 그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이게 영화에서. 거의 저희가 봤던 좀비랑 똑같아요. 맞아. 죽여도 계속. 네. 이거 인해 전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걔네 전투 방식이 뭐냐면 총을 두 사람당 하나를 줘. 아 그래서 앞에 사람이 그 앞에 사람이 뭐 총 쏘고 가면 그 팀원은 걔 뒤만 쫓아가야 돼. 그쵸. 그다 걔가 죽으면 그 총 갖고 이제 또 갖고. 다시 쏘고. 영화 속에서 나팔 불고 비 오는 날 나타나잖아. 그 흠칫했다니까. 그 조그만 무섭지. 노트북으로 보는데도 그래서 11월 2일 날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 유명한 인해 전술. 저글링.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엔군이 엄청난 화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폭격기도 많았고. 근데 이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씨. 그러니까 하루 왼쪽을 쏟아붓는데도 있는 6만 거예요. 폭격하는데도 계속 네. 내려오는 거야. 지금 도파리 표정이 딱 그 표정이죠. 이 인해란 말이 사람이 바다처럼. 그러니까 산을 사람이 다 뒤덮었다고 봐도 이제 나무만큼 인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아. 중국 사람들이 탄광물에다가 오줌 싸면 넘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야 하나 둘 셋 하고 중국인들만 점프 탁 뛰면 지구 흔들린대. 맞아. 이게 너무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압록강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네. 다 진짜 통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공격 앞에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를 또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아, 오랜만에 듣네요. 1950년 12월 5일 이제 계속 후퇴를 하다가 중국군이 이제 수도 평양을 점령을 했고요. 12월 5일 이제 중국군이 이제 수도 평양을 점령을 했고요. 유엔군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1월 4일 그 유명한 일사후퇴죠. 네, 다시 서울이 중국군한테 점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서울을 떠나는 피난길이 열립니다. 네. 당시 날씨가 되게 추웠대요. 그래서 1월 4일이니까. 네, 끊어진 다리를 돌아서 얼어붙은 한강 위로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었고요. 사람들이 떠난 이제 서울은 적막한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네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제 작전을 짭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대선 애들은 식량이 없으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유엔 공군이 공산군의 보급원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공장지대였던 평양 원산에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폭탄. 네. 그리고 이 폭탄에 의해서 평양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잿더미를 변했다는 거가 아예 잿더미가 아니라 그냥 평지로. 네, 평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아는 대가리바가 원산 폭격. 가 이 원산 폭격에 의해서 원산 폭격이 뭔데? 머리 받고 이렇게 손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걸 원산 폭격이라고. 네, 원산 폭격이라고 해요. 네. 많이 배워간다 오늘. 네. 그래서 1월에는 반격 작전을 개시를 해서 수원까지 다시 진출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급로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배를 쫄쫄 굶다 보니까 전투력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2월 대공격을 감행했지만 유엔군이 이를 무사히 막아냅니다. 1951년 3월 15일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점령을 했고요. 전세는 또 다시 유엔군 쪽으로 기울었어요. 전쟁이 좀 유리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이 좀 지쳐가지고 이제 휴전을 하자고 압력을 행하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거쳐서 휴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휴전의 결과로 제시될 휴전선이 정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최대한 이제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형 지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 영화 고지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6.25가 우리는 6.25 사변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정식 명칭은 6.25 전쟁인데요.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서는 워라는 단어를 쓰기를 꺼려 했대요. 왜?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거야. 워라고 공식 인정을 해버리면 다 그러면 자기네들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거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렇죠. 일단은 판은 지들이 깔아놓고도 이게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의원들도 워라는 단어를 이제 좀 기피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고지전에서는 에로꼬지에 있던 악어 중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백마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한 픽션 영화가 되겠습니다. 백마고지 유명하죠. 이거 제가 나중에 사진방에 올릴 건데 네. 당시에 이제 부대에 계셨던 그 참전하셨던 오. 할아버지 분이 오,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막 인터뷰하다가 막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은 껌이지요. 뭐 그런 식의 그거는 진짜 뭐 세 발의 피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영화가 세 발의 피라고. 네. 영화에서 실제로 네, 나왔던 그 내용들이 진짜 세 발의 피라고. 근데 고지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되게 잔인하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냥 생각보다. 한마디로 영화화된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네, 진짜 세 발의 피인 거죠. 그리고 약간 이게 대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관객 수 늘리려고 등급을 내린 게 좀 있어서 수위 잔인한 표현을 게. 다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마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에로꼬지가 결국 누가 고지를 탈환했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처리가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당시 구사단이 결국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지켜내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백마부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네요. 맞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백마 그때 이제 애칭이 붙은 거지. 네, 그래서 백마부대가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백마 부대 하면 또 생각나죠. 뭐가요? 유격 훈련. 유격 훈련이 생각나죠. 우리 거기 가서 했거든. 네, 저희는 백마 부대 애들이 이제 교관으로 있는 부대로 가서 유격 훈련했거든요. 백마 부대만 이름이 나오면 이가 갈래. 교수님 표정이 되게 참담한데요? 난 되게 재밌겠는데 유격 훈련. 왜냐면 많이 빠졌거든요. 아, 웃겨. 겁나 많이 빠졌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런 뺀질이, 모양이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통신병이었는데 그 갈 때랑 올 때랑 원래 그 행군을 해서 가요. 저 행군을 하고 돌아가고 부대로. 근데 갈 때는 저희가 차를 타고 이동했고 부대로 돌아갈 때는 행군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당시에 그 행군을 빠지려면 통신병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특수한 차량에 이제 무전병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대대장 차에 네, 무령 무전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이빨 털었어? 아니 그게 더 뒤에 반전이 뭐냐면 대대장이 너 뭔데 왜 차에 타고 있어? 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대대장이 거의 FM이었거든요. 당시에 육사 출신이어가지고 진짜 예전부터 그러셨구나 진짜. 아니야.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 열받아가지고 대대장이랑 싸운 거예요. 아유 원래 여기 있어야 된다고 나 원래 무전병은 여기 항상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대장이 아니 대대장이 내리라는데 왜 안 내리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둘이 언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아니 왜 대대장하고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진짜 영창 갈 뻔했어. 그게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내 자세히 설명. 아니 이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거는 필요 없어. 진짜 영창 갈 뻔했잖아요 그때. 얘가 진짜 잘못 알고 있어. 그게 내막이 뭐냐면 유격 훈련이 아니라 그때는 혹한기 훈련이었어. 혹한기였어요? 혹한기 훈련이었고 이제 나는 작년에 훈련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게 관례상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작년에 나는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말년병장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훈련이니까 나는 행군을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누가 정한 공식화한 거예요? 공식한 건 아니고 교수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부대 내에서 원래 그래. 부대 내에서 그냥 부대 특성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럼 만약에 이등병이 요번에 빠져봐. 나중에 걔도 병장이라고 걔는 2번 다 빠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일단 작년에 한 번 했잖아. 그 이번에 나는 빠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대장이 아니라 뜨지가 소령 맞아. 맞아. 소령에서 소령. 이렇게 정보부장 걔야. 네. 정보부장이 나는 이제 애들 보고 너네가 맞아 하고 대장이에요. 니네가 행군하고 나는 가 있을게. 그런데 소령이 아 맞다. 그때 진술서 쓰셨죠. 소령이 아니야 잘 들어봐. 소령이 너는 병장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네 행군해 이런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알겠습니다는 했는데 열받잖아. 그치. 근데 내 밑에 애들이 다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야 내가 행군할 테니까 너네 부대 가 있고 부대 갔는데 똑바로 정리 안 됐으면 죽여버린다 이랬거든. 근데 그 죽여버린다라는 말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열받지. 소령이 그런 말 들으니까 소령이 이 새끼 하더니 그치. 하이바를 총으로 빵 친 거야 내 하이바를. 근데 진술서 써 그래. 자기 앞에서 그랬다고. 죽여버린다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진술서를 써라는데 내가 몇 번 죽여버린다는 말을 안 썼어. 몇 번 찢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령이 보자마자 찢어버려. 다시 써. 다시 쓰라고. 죽여버린단 말 내가 쓸 나올 때까지. 때까지. 계속 한 10번인가 찢었어. 근데 난 계속 써서 내려갔지. 그리고 이제 행군했지 난 다시. 그 역관계였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소령이 좀 약간 사이코였어. 근데 나 행군하는데 또 주변 사람한테 사이코 만든다. 아니 나 행군하는데 장교들이 네. 내 옆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토닥여주고 그건 그랬어요. 그걸 맞아 그랬어. 잘했어. 그 대대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정보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소령이었는데 참. 너 때 야씨 나 큰일 날 뻔했네 이 새끼. 변명 안 했으면. 맞아요. 좀 아예 왜곡 앞에기가 더 재밌었는데. 왜곡이 그 있었네. 얘기가 더 재밌었는데. 대대장인 줄 알았네. 듣지 야 말고. 이거 편집해. 알겠습니다. 안돼. 이거 진짜 영창 갈 뻔했어요 그때. 영창. 분위기 진짜 상 막혔어요. 근데 열받을 만도 하겠다 진짜. 근데 많이 그 동작이네. 약간 상황이 다른 이제 친한 간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아유 네가 고생이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해. 열받지. 나는 2번 하는 거야. 남들은 한 번 하는데. 자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백마부대까지.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백마부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치러진 전투, 백마부대 말고도 다른 업적들이 많이 있을 법한데 네. 6.25에서 활약했던 부대들 어떤 부대들이 있나요? 오늘 그래서 제가 6.25 전쟁 시 전쟁을 치렀던 부대 총 이렇게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 그 다음에 9사단 백마부대는 네 전쟁 중에 창설된 거야. 맞아요. 이른바 메이커 부대라고 불리지. 맞아요. 육군 메이커 부대. 그 자부심이 있는 부대. 물론 뭐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뭐 세계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잖아. 지금 우리 현재 부대들. 근데 이게 내가 이 부대들 소개할 때 청취자분들 중에 왜 내 부대는 안 나와 이러실 수가 있어. 근데 이건 어디까지? 한 고수 마음대로 쉬우니까. 네. 어차피 그 한고수님 기획이에요. 이걸 하고 싶었어. 자, 먼저 소개해드릴 부대는 6.25 당시 낮이고 밤이고 그냥 계속 걸었어. 이때 같이 편성된 미군 전차 부대도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행군력이 되게 좋았어. 8사단이구나.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평양에 제일 먼저 입성을 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 명령으로 전 부대원 1계급 특징과 동시에 계속 전진하라. 그래서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라는 뜻으로 전진부대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1사단. 전진. 맞아. 나 전진이라고 그랬어. 그 전진부대야 1사단이. 훈련병 때 격려할 때 전진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전진부대에 실제 본명이 전진이라는 사람이 입대한 적도 있었대. 진짜요? 실제로. 이병 전진. 전진! 경례까지. 그 대한민국 아까 안도파리 말한 국군 영웅이자 네. 국군 최초의 4성급 장군, 계급으로 따지면 대장이지. 네. 별 4개면 바로 백선엽 장군인데 내가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왜냐면 이분이 과거가 좀 있어. 간도 특설대에서
만주군 장교로 근무했었거든. 이- 그거잖아요. 독립군 토벌. 간도 특설대 주요 임무가 항일 무장 세력 토벌이었어. 그러니까 박정희 독립군, 전 대통령도 막 있었다고 막. 이야기가 독립군 말사라는 게 주 임무인 부대란 말이야. 네. 간도 특설대가. 네. 근데 거기에서 장교로 근무했다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친일 행적이 있죠. 확실한 거야. 네. 그래서 2011년 KBS에서 백선엽 특집 방송을 하려고 이제 기획하고 있었는데 네. 이 독립운동 시민단체에서 백선엽 영웅 만들기 방송을 할 작정이냐고 안 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KBS에서 아니다. 우리는 백선엽 장군의 모든 면을 다뤄주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직접 방송에 나온 거는 일본군 장교로서의 경력 때문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요 그래? 한 멘트만 딱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백선엽 장군은 아직도 그게 많어. 확실한 거는 공과 가는 뚜렷하게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공이 물론 있죠. 공은 있어. 있- 있는 확실한 있지만, 공은 있는데 네. 그렇다고 가루를 숨기면 안 되죠. 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이 사람이 공- 백선엽 장군이 네가 아까 백인엽 네. 동생 동생. 있다 그랬잖아. 네. 백인엽 그 사람들 진짜 악행 저지르고 많이 저지른 사람이야. 네. 이 백선엽의 선, 백인엽의 인 해가지고 선인재단이 이 사람 거란 아, 말이야. 그래요? 인천의 선인재단이 저 진짜 모르는 게 또 많았네요. 이 사람 거야. 인천에선 좀 별로 안 좋아 이 사람. 그래서 누굴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전쟁 당시 활약은 있으니까 네. 전쟁 당시에는 네. 내가 그것만 얘기해줄게. 당시 1사단이 마크하던 지역이 북한의 주력 부대가 이제 공격해오고 있는 위치야. 1사단이 딱 마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북한 주력 부대인데 그때 우리나라 국군의 거의 절반이 휴가 중이었어. 6.25 전쟁 개전 초에. 모닝이 각종 무기도 북한군한테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 인원수도 딸리고 장비도 딸리고. 장비가 딸린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 탱크 끌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탱크 그냥 처음 봤어 그때 우리나라 국군이. 진짜 뭔가 총 들고 뛰어간 거. 특히 그때 북한의 탱크가 소련제 신식 탱크 T-34라는 탱크야. T-34. 그게 2차 세계 대전 때 다 이제 그 써먹었던.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된. 그러니까 거의 완전 신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은 그거 처음 봤잖아. 그럼 완전 살인 기계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탱크 소리만 들려도 막 패닉 상태 그 정도였대. 탱크가 너무 무서워서. 총을 쏴도 안 되고 수류탄 던져도 안 깨지니까 이 저게 뭔가 싶은 거지. 그리고 7월 이제 미군과 북한의 최초의 전쟁이 있었어. 7월 달에. 근데 스미스 아까 네. 노프레가 말한 스미스 대 스미스 대대장이 졌잖아. 졌죠. 응. 완전 무참하게 깨졌죠.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뭐라고 보고서 올렸는지 알아? 지금 북한군은 일본군 수준이 아니다. 독일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레벨이다. 이 정도로 잘 싸웠대 북한군이. 근데 지금도 잘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발라버릴걸? 그 등치도. 군인 대 군인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스미스 대대장이 동양인 군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전쟁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 일본인 뭐 동양 군대 내가 잘 아니까 하고 했는데 진 거지. 그리고 당시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20대 중반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미군들도 많이 도망갔대. 무서워서. 그러겠지. 혈기왕성할 때니까. 하지만 1사단은 이런 북한의 주력 부대의 공격을 받았지만 후퇴 중에서도 편제를 진짜 유지를 잘하면서 싸워가지고 그 1사단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된 게 있어. 맞아요. 1사단이 계속 방어를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1사단의 유지를 잘해준 탓에 4일 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시차를 왔지. 시차를 왔고 일주일 만에 미국 21연대가 부산에 상륙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해준 거지. 1사단이. 그리고 아까 도파리가 말한 다부동 전투 있잖아. 네.
이게 거의 6.25 하면 다부동 전투 많이 떠올려. 낙동강 그 방어한 작전인데 낙동강 여기 뚫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낙동강 끝나면 이제 네. 바다로 뛰어 들어야 돼. 마지막 최후의 전선이잖아요. 최후 전선이야. 네. 근데 8월 말이면은 미국에서 막 최신식 무기랑 전문화된 지원군이 막 이제 오기로 돼 있었어. 왜냐하면 이때 미군이 초반에 투입된 거는 진짜 멋모르던 군인들이었던 거야. 원래 초창기에는 준비 안 된 애들 먼저 오잖아요. 근데 8월 말 되면은 미국에서 최신식 무기는 물론이고 2차 대전 치렀던 예비역들 있지. 예비역들이 오게 돼 있는 거야 이제는. 완전 베테랑들이. 기술자 오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김일성은 이걸 알지. 그래서 빨리 지시가 있었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광복절 날까지는 부산을 점령하라. 이 지시가 떨어져. 이게 바로 8월의 공세라고 그래. 8월에 총공격을 한 거야. 8월에. 이런 열세 속에서도 백선엽 장군이 왜 유명하냐면 직접 백병전에 나섰어. 백병전이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검 착검하고 총에 다이다이 뜨는 거 다이다이. 실제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바로 앞에서. 저도 알아요. 전쟁 육박전이라고 그러지. 육박전. 전쟁만. 전쟁 만화 많이 박전이랑 똑같은 거. 총알 없이 그냥. 네. 이 장군이 직접 최선두에 나서서 그렇게 싸운다는 건 대단한 거긴 해. 그럼 멋있네요. 그러면은 사기가 올라가거든. 그 이 다부동 전투가 인민군들이 막 한 일화가 있는데 인민군들이 무서운 속도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병사들이 무서워서 1사단 병사들이 후퇴를 하는 거야. 싸우지도 않고 막 후퇴를 하는데 이때 백선엽 사단장이 지프차를 타고 딱 내려. 군사들 다 모아. 모두들 앉아라. 잘 싸워주어서 고맙다. 여기서 밀리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느냐.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한다면 무슨 망신이더냐. 나도 싸우겠다. 만일 내가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면 너희들이 날 쏘고 가라. 직접 쏘라고. 내가 후퇴하는 모습 보이면 쏘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날 쏘고 가라고.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날 쏘고 가라고. 이건 뭔지 알고 있는 거야? 알죠. 실미도. 이 다부동 전투에서 만약에 패했으면은 그만 웃어. 되게 멋있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다부동 전투에서 쓰고 가라. 커피는 블랙. 이 다부동 전투에서 만약에 패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없죠. 소리가 네. 있을 정도로 네. 큰 전쟁이었어. 그 공은 분명히 있어요. 어. 네. 이 친일 전력만 없으면 아마 사랑받는 영웅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약간 좀 씁쓸함이 남지. 근데 왜 또 백선엽 장군을 썼냐 하면은 도파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시점이잖아 이때가. 네, 근데 현대 전투를 이해하고 있던 인재가 거의 없었어.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친일 당시 그 일군 단을 재편했던 그 분도 그 중공군에 있었던 분. 그리고 최근에 그 DMZ 목함지뢰 사건 있지. 네. 그게 1사단에서 있었던 아 일이야. 그래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그 지뢰 설치하러 왔었잖아 북한군이. 네네. 근데 그거 발견해서 1사단에서 이거를 처리하다가 21살 하재헌 하사 양쪽 발이 이 무릎 기준으로 양쪽이 다 절단됐지. 네네. 21살인데 네. 그 다음에 23살의 김정원 하사는 그 1차 폭발로 아까 하재헌 하사가 다쳤잖아. 끌고 오다가. 그 하사 구하는 과정에서 또 폭발이 일어나서 우측 발목이 절단됐고. 근데 그게 안쪽에서도 폭발했다면서요? 이게 철책선 되게 안쪽에서. 말이 많어. 그런 일도 있다고. 근데 이제 언론의 질문에서 이런 말을 했지. 팀원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아,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줬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온 거 보니까 재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말이 많았지. 이거 막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네, 병원비. 니들 돈으로 치료하라고. 맞아요. 일단은 먼저 하고 뭐 나중에 뭐 한다는데 개소리.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나라를 지킬 맛이 나겠냐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워도 지랄 떠니. 그리고 1사단 출신 인물로는 전두환 대통령. 아, 네. 짜증나네 갑자기.
탤런트로는